누가 볼까봐 창피했지? 그렇다. 창피하다. 아니, 창피했다. 대답이 과거형인 이유는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카피의 제품을 샀다. 아, 이렇게 내 속마음을 그대로 옮겨 넣은 듯한 카피라니. 글로 물건을 사게 만드는 직업인 나조차 카피의 유혹에 당해낼 대책이 없다. 발 뒤꿈치 각질에 유독 예민한 나는 정말 가지각색의 해결책을 시도해 보았다. 면도기처럼 생긴 기계로 각질을 갈아버리는 건 물론 강판처럼 생긴 파일로 수동으로 발꿈치를 직접 긁어내거나 발가락 양말처럼 생긴 봉지를 신고 잠을 자거나 발 뒤꿈치만 감싸는 실리콘 패치 같은 걸 써보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발 뒤꿈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당연히 창피해서다. 여름에 샌들을 신었는데 발 뒤꿈치에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 있으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겨울에 거칠거칠한 발 그대로 스타킹을 신으면 긁혀서 울이 나간다. 누가 볼까봐 창피했냐고 묻는 이 카피를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놓이면서 이 제품은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이유미 작가가 광고 카피를 보고 제품을 샀던 경험을 들려드린 건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듣고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창피했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두터운 외투를 벗고 양말을 벗고 피부를 드러내는 시기인 여름. 며칠 전 저희 두 딸은 퇴근하면서 둘이 만나서 필라테스 운동 상담을 받고 등록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큰아이는 살 빼는 것이 절실했고 작은아이는 반반이었는데 상담받을 때 작은아이가 시큰둥해 하니까 서비스 쿠폰을 계속 더 준다며 유혹을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둘 다 등록한 거죠. 나이를 불문하고 민낯을 드러내는 시기는 한 번쯤 고민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것이 카피입니다. 서점에 갔을 때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절대 밤에 읽지 마라. 평일에 읽지 마라. 이런 카피를 본다면 청개구리의 마음처럼 반대로 하고 싶어지죠. 차를 타고 지나치는데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족발집을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다. 라는 작가가 보았던 그 카피 문구를 어느 날 나도 보게 된다면 한 번쯤 들러서 먹어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들켜버린다면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던 것을 누군가 콕 집어 얘기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끌려 그곳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책은 그럼에도 내키는 대로 산다. 문장 소집 생활. 사물의 시선의 저자인 이유미 작가의 잊지 않고 남겨두길 잘했어입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채집한 일상의 사소한 글귀들을 동기로 써내려간 글들의 모음집인데요. 날마다 조금씩 카피를 모아오면서 글감을 찾고 글을 쓰다 보니 글감은 항상 찾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도 막상 일기나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일상이 글이 되는구나. 멀리서 찾지 말고 나와 주변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시작하면 되는구나 하고 알려줍니다. 제품 소개, 광고 카피뿐만 아니라 소설과 에세이까지 온갖 글을 짓고 있는 이유미 작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 없이 살던 날들에 툭 던져진 한 줄. 우산 하나로 마음을 얻으세요. 장난도 싸움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일은 음악입니다. 자반고등어 있습니다. 강아지 용품은 팔지만 사람은 더 환영. 화이트보드에 익숙한 듯 낯선 단어와 문장들이 하나둘 채워진다.
다른 사람이 쓰는 메시지를 바라보다 짧게 감탄을 하거나 킥킥대기도 한다. 어느새 화이트보드가 이런저런 카피들로 꽉 차버렸다. 자주 이용하는 날씨 어플에 뜨는 메시지, 버스 정류장 옆 전봇대에 붙은 스티커에 적힌 카피, 골목 끄트머리 가게 유리문에 붙은 A4 용지에 갈겨 쓴 주인의 당부. 내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글을 수집해 오세요라는 과제를 내주었을 때 수강생들이 가져온 카피들이다. 내가 낸 숙제에 수강생들은 무심코 지나치던 담벼락을 고개 들어 살펴보고 우연히 들른 술집 테이블에 쓰인 주인장의 부탁을 눈여겨봤을 것이다. 그날 수업 내용은 자신이 채집해온 것도 좋고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도 좋으니 화이트보드에 있는 글 중에 마음에 꽂힌 것으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보는 것이었다. 글쓰기 수업이 끝날 즈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오늘처럼 주변에 있는 아무 단어나 문구로 시작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조금만 가지면 돼요.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거든요. 글감은 널려 있어요. 이제 쓸거리가 없단 말은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곳을 두리번거리면서 숨은 문구를 발견하는 것은 나의 오래된 습관이다. 카피를 쓰기 시작하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주변의 글자를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지하철 광고는 물론 버스 손잡이에 써놓은 안내 문구, 화장실에 누군가 끼적여 놓은 낙서까지. 처음에는 그런 카피들을 보고 누가 썼을까? 재밌네 하고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주로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었지만 급할 땐 사진을 찍고 시간이 나면 노트북 메모장에 번호를 달아 텍스트로 옮겨 놓았다. 업무와 업무 사이 공허하게 시간이 들 때면 이 메모장을 열고 문구 하나를 골라 글 한 편을 썼다. 어쩌면 나도 그냥 지나쳤을 법한 문장들이지만 누군가는 고심해서 썼을 그 메시지를 보며 생각을 했다. 말 그대로 궁리를 한 것이다. 생각 없이 사는 날들이 많던 나에게 그것들은 생각의 계기가 되어주었다. 때로는 말도 글로 다가왔다.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천둥 같은 카피로 내게와 번뜩이기도 하고 처음 듣는 노래 가사에 인생 한 줄을 건지기도 했다. 연말이면 빼놓을 수 없는 시상식에서 유명 배우가 하는 말을 듣고 까먹을세라 냉큼 받아 적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런 글과 말이 계기가 되어 쓰게 된 길고 짧은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카피와 메시지들을 순간 귀찮음을 뿌리치고 남겨둔 덕분에 한 꼭지의 글이 시작될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화장을 하다가 화장지 한 장을 뽑으려는데 화장지가 나오는 구멍 옆에 깨알 만한 글자로 써진 사용하실 때는 힘있게 톡 뽑아 쓰세요 라는 문구를 읽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석을 찾아낸 기분이 들어 흐뭇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구석구석 작은 메시지들이 숨어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를 던진다. 그 이야기를 당부, 경고, 안내, 환영, 정보 이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물며 내가 밟고 지나간 길바닥에 붙은 문구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고심해서 썼을 것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평소에 보지 않았던 틈을 살피는 시간, 별거 아닌 것에 생각을 시작해보는 동기가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차례는 3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잊지 않고 생각하길 잘했어. 그 손 한번 잡아보길 잘했어. 놓치지 않고 붙잡아 두길 잘했어. 이 작가가 하나의 글귀, 하나의 카피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글을 써 놓은 거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글쓰기를 할 때 '아 이게 괜찮을까?'라고 시작한 글들도 기록을 해 두게 되면 너 잘했어.'라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유희열 스케치북은 나와 같다. 어느 금요일 늦은 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마침 400회 특집이었는데 사전에 나눠준 메모지에 방청객이 짧은 글을 적어내면 진행자와 게스트가 그걸 골라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제부턴가 잘 보지 않게 된 프로그램이지만 본인을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힌 한 남자의 메모가 인상적이어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나와 같다. 너무 늦게 시작한다.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나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안에 진행자와 게스트 또한 그 메시지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 스케치북이 늦게 시작하는 건 맞는데 그게 왜 본인과 같으냐는 유희열의 질문에 메시지의 당사자는 늦은 나이에 취업을 준비하려니 좀 힘들다라는 말을 꺼냈다. 늦은 때, 늦은 시작, 늦는다는 건 불안하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끝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만 같다. 나는 늘 제때를 당연시해왔다. 제때 학교를 졸업했고 남들 취업할 때 취업했으며 살짝 늦었나 싶기도 하지만 결혼과 출산도 거의 제 시기에 했다. 살면서 그 누구보다 늦춰진다는 걸 못 견뎌왔기 때문에 휴학 한 번 못했다. 백수 생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마저도 이직 사이 아주 잠깐이었을 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고 경험할 시간을 갖지 않았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나는 가끔 농담처럼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껏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만큼 인생에서 때가 중요했던 나는 지금 아니면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덜컥 결혼했고 우물쭈물하다가 아이도 낳았다. 얼마 전 친정엄마가 사촌 동생이 대학원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했다. 그 말을 듣고 거의 반자동으로 아니 걔는 취업은 언제 하려고 그래? 라는 말을 내뱉은 나를 보고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시기에 민감한 인간이구나 싶었다. 제 때라는 게 어디 있다고 다 자기 속도에 맞춰가면 되는 거지. 취업에 자꾸 뒤처져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취업해버려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것 하나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순 없다. 우리는 그저 자기만의 속도가 옳다고 믿고 가면 된다. 삶의 때란 프로그램 정규 시간처럼 정해질 수 없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늦게 시작하는 건 맞지만 당신은 결코 늦은 게 아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너 예뻐졌구나. 얼마 전 나는 내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나 했다. 어릴 때부터 내게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치열이 그리 고르지 않다는 거였다. 그래서인지 웃는 모습이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결국 22살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미용의 목적으로 앞니를 건드렸다. 삐뚤게 난 앞니 하나를 예쁘게 다듬는 시술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지난 뒤 어설프게 다른 나머지 앞니가 보기 싫어 앞니 2개를 아예 새로 깎고 다듬어 씌우는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이 라미네이트 수명이 10년 정도란다.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 치아가 착색되고 내부가 썩을 수도 있어 다른 것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나의 책 문장 수집 생활에도 치아 카피를 설명하며 라미네이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개그맨 강유미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녀는 예전에 삐뚤삐뚤한 치아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만큼 미용 목적의 치아 삭제가 딱히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나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예뻐지고 싶은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를 한 지 딱 10년이 지난 올해 거금을 들여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와 더불어 나른 4개의 치아까지 예쁘게 만드는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에 상담 날짜를 잡았다. 사실 라미네이트를 다시 하기로 결정하는 게 쉽진 않았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얼마인지 밝히긴 어렵지만 월급쟁이인 나의 소득 수준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하고 싶었다. 돈이 없다면 깨끗이 포기라도 하겠지만 내게는 책을 출간해서 얻은 나만의 돈 인세가 있었다. 남편은 나의 인세와 강연료에 대해 터치하지 않는다. 갚아야 할 빚이 있지만 나는 과감히 이 돈을 나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설득을 빙자해 통보했다. 예상대로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순순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주장은 돈이 문제라기보다 굳이 이제 와서 결혼도 한 네가 남편인 내가 괜찮다는데 뭘 얼마나 예뻐지겠다고 그걸 해야겠냐라는 것이다. 나는 성질을 내며 반박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허락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라며 어이없는 표정으로 뱃길을 들었다. 시술 날짜를 잡아놓고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다. 그것만 하고 나면 완전히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예쁘게 웃을 수 있고 사람들은 나의 아름다운 미소를 알아봐주고 그럼으로써 돈을 투자한 의미가 생기게 되고 나는 또 행복해지고 뭐 그런 선순환?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은 내가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시술하기 전 찾아본 남들은 잘못 알아보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라는 후기가 진짜였던 것이다. 그래, 지금도 행복하긴 하지만 행여나 뭔가 달라졌다고 알아봐주면 좋을 텐데. 희고 예쁜 치아를 만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조차 딱히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그날 치과에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몰랐을 것이다. 남자들은 진짜로 아내가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파마를 하고 와도 어디가 바뀌었는지 아예 모른다. 삭발을 하거나 눈썹을 밀고 와야 알아봐 줄런지. 다음날 출근해서 나름 설레는 기분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뭐 몇 마디 안 하긴 했지만 농담 따먹기 타이밍에 평소보다 조금 활짝 웃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심지어 우리 엄마도 몰랐다. 점점 좌절했다. 사람들은 정말 타인에게 관심이 없구나. 며칠 뒤 퇴근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 큰돈 쓰고 셀프 만족에 그쳐야 하는 건가 하면서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창밖을 보는데 반대쪽 차선에 있는 버스 옆구리 광고에 이런 문구가 운명처럼 들어왔다. 너 예뻐졌구나. 성형외과 광고 카피였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 누가 쓴 광고 카피인지 성형수술 해보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아 속상한 마음을 잘도 읽어냈구나. 성형한 티가 너무 나는 것도 그리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 정도는 눈치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술을 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나에게 어딘가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살아도 괜찮았을까? 그건 정말 나만의 콤플렉스였나? 빚이나 갚을 걸 그랬나? 행복 자랑하기? 행복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좀처럼 여유를 즐기기 힘든 워킹맘인 나에게 한 달에 한 번 유일하게 3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회사가 주는 이 3시간은 리프레시 런치라고 하여 그달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직원들에게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을 매우 길게 주는 사내복지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나는 멍 때리며 카페 구석에 처박혀 책을 읽는다. 다른 무엇보다 간절한 시간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책만 읽을 수 있는 시간. 생각을 정리하거나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내겐 리프레시다. 리프레시 런치 당일 12시가 되면 에코백에 2권 정도의 책과 이어폰을 챙겨 합정역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간다. 2층 창가 자리가 나의 지정석이다. 이번 리프레시 런치에도 가방에 2권의 책을 챙겨 카페로 갔다.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려고 크로크무슈와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나의 지정석인 커다란 창가 구석 자리는 다행히 비어 있었다. 크로크무슈를 먹기 전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소설과 에세이를 챙겨온 나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소설부터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책에 빠져 본격적으로 집중하려는 찰나 옆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찰칵 소리가 들렸다. 사진 찍는 소리는 끊이질 않고 거의 20번이 넘게 이어졌다. 대놓고 돌아보지는 못하고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며 슬쩍 엿보니 옆자리에 여자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놨다 저렇게 놨다 함께 먹는 빵을 찍고 또 찍고 펼쳐놓은 영어 문제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또 찍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사진 찍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나 싶을 때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뭐. 대박,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걸까? 옆에 있는 나도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할 정도로 여자가 놀라며 통화를 계속했다. 야야, 웬일, 대박. 지금 빨리 SNS 올려. 야, 그런 걸 올려야지. 요즘 시대에 공무원 합격이라는 게 웬 말이야. 야, 됐고 밥 사. 그러니까 전화를 건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모양인데 소식을 들은 여자는 SNS에 올리라는 말부터 먼저 했다. 역시 사진을 여러 번 찍을 때부터 알아봤다. 며칠 전 나는 회사에서 진행한 단편 영화 프로젝트 개봉 소식을 알리는 문구를 썼다. 15분짜리 짧은 영화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던 젊은 여자가 시골에 내려가서 자신만의 빵집을 차리는 소소한 우여곡절을 잔잔하게 보여준다. 행복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객관적인 행복이 아닌 작아도 확실한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난 이야기.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소유했는가를 자랑했다면 요즘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랑한다. 그냥 흘러 넘쳐도 좋아요라는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관계에 지쳐 혼밥을 먹으면서도 기어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은 혼자 밥을 먹어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 하다못해 바닥에 떨어진 낙엽 사진을 올리고도 자신이 얼마나 그 일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그런 일련의 행동을 전부 자랑이라는 관점에 맞출 수는 없지만 요즘 SNS의 대부분은 자랑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에게 SNS로 자랑부터 하라는 여자. 자랑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하트 개수가 원하는 만큼 눌러져야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은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내 주변에 SNS를 전혀 하지 않는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대단해 보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있어 보인달까? 문득 그만큼 행복 자랑하기에 급급한 나를 돌아보게 된다. 일단 나부터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옆자리의 여자의 행동과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날 카페에서 크로크무쉬와 가져간 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진을 찍어놓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은 건 순전히 그 여자 때문이었다. 지금 내 상태 공개하기를 참는 것, 행복 자랑을 참아보는 것, 그 기분은 의외로 괜찮았다. 어째서인지 쾌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다. 내 마음을 훔쳐본 한 줄. 버스에서 미리 주문하면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버스를 탄다. 요즘엔 평일 하루에 2번 버스를 탄다.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지하철보다 타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편이라 자리가 있어도 주로 서 있는다. 그날도 버스에 타자마자 곧장 내리는 문 쪽으로 가 손잡이를 잡으려 팔을 뻗는데 이런 문구를 딱 마주쳤다. 어깨 통증으로 손잡이 잡기가 힘드세요? 간신히 팔을 올려 손잡이를 잡고 마땅히 눈 둘 데가 없어 멍하니 위를 쳐다봤는데 시선이 마주한 딱 그곳에 이런 광고 카피와 함께 병원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뭐야, 어떻게 알았지? 나 어깨 아픈 거 팔 올리기 힘든 건 또 어떻게 알았대? 버스 광고 참 명확할 정도로 영리하고 세심하다. 환자의 일상에서 가까이 다가가 그들이 언제 아플지 정확하게 간파한 병원 광고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일반 버스가 아닌 마을 버스를 탔는데 하차문 옆에 이런 카피에 치킨집 광고가 있었다. 버스에서 미리 주문하면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출하고 허허한 시간인 저녁 6시경 이 문구를 보고 나도 모르게 그렇지 그렇다면 지금 시켜야겠군 하면서 휴대폰을 꺼낼 뻔했다. 버스는 아니지만 금요일 저녁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치킨을 주문해 본 적이 있다. 보통 주문하면 1시간 남짓 걸리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반 정도 갔을 때 주문을 하면 얼추 도착 시간과 맞는다. 지하철에서 입을 가린 채 조용조용 날개 후라이드랑 맥주요 라고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했는데 내 옆에 앉은 여자도 전화로 치킨 주문하는 걸 보고 묘한 동질의식을 느꼈다. 역시 불금에는 치킨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읽고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평소에 핸드폰에 집중하며 주변을 살피지 않죠. 옆에 누가 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하지만 오늘은 지하철 광고 카피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책을 읽은 효과가 금방 나타났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뭐 없을까 마음 먹고 찾으니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일상이 되어야겠죠. 핸드폰에 집중하다가 어디쯤 왔을까 하고 볼 때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 오늘은 사진 속에 저장해 두었던 어느 음식점 입구에 적혀 두었던 문구를 꺼내봅니다.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 포항에서 생선구이 정식을 먹었던 곳인데요. 신랑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은 음식점.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하얀 배경에 아기자기한 소품. 깔끔한 식당 내부와 맛깔스러운 반찬. 그리고 푸짐한 생선구이에 식사를 하는 내내 여기 정말 괜찮다. 다시 오면 꼭 들리자. 맛집을 찾은 신랑을 연신 칭찬을 했는데요. 계산을 하고 나오며 맞닥뜨리게 된 카피입니다.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